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파일러 구성 금요일 강의 시간입니다. 자, 강의 지금 자료 공유라던가 목소리 뭐 다 문제 없이 들리시죠? 영상도 문제 없고. 자,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중간 언어 생성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DT 컨셉을 좀 공부를 했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입력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을 이제 타겟 코드 또 오브젝트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이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크게 신텍스를 분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멘틱스를 분석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메인이고, 제대로 시멘틱스가 분석이 됐다면 이거를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시멘틱스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입력으로 들어온 프로그램의 의미가 코드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상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의미를 이제 보장하면서 코드가 이제 생성이 이제 돼야 되죠. 신텍스를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문법을 분석하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요 과정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입 3 그램마, 타입 2 그램마로 이제 엮이게 되죠. 그래서 어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구문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 이렇게 쭉 적용이 되고요. 시멘틱스는 이제 프로그램의 의미 분석을 이제 주로 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정의된 타입 시스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입 시스템으로 이제 표현이 어려운 나머지 프로그램의 의미들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프리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시멘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의 실행 관점에서의 의미를 이제 뽑아내게 되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문제는 이제 의미 분석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의미 분석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의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신텍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서 좀 이제 적다라는 게 문제죠. 타입 2, 타입 3를 분석하는 것만큼 굉장히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고요. 그거를 좀 이제 해결하게 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SDT가 이제 하나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SDTS는 컨텍스트 프로그램마 또는 이거 이제 표현 형태인 EBNF에 어떤 그 시메틱 액션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의미 분석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파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리 컨텍스트 프로그램마 또는 EBNF의 각 생성 규칙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메틱 액션들, 이거는 보통 이제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이 되기도 하고요. 뭐 메타 랭귀지로 작성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파싱과 이 시멘틱 분석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로 다른 레벨을 다루는 거거든요. 문법 분석과 의미 분석은 그 완전히 레벨이 다른데, 문법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의미 분석까지 같이 하다 보니,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파싱 과정에서 구문 구조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앞서서 진행했던 모든 그 의미 분석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원래 의미 분석이라는 건 그 어휘 분석
분석에서 아무런 에러도 없고, 그리고 구문 분석도 아무런 에러가 없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의미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전 단계가 이제 에러가 없을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뭐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에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한다는 거는 사실 뭐 아무런 그 이유가 없죠. 뭐 얻게 되는 게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틀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틀린 프로그램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분석하는 거는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행한 결과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도 의미 분석이 모두 다 끝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코드 생성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문법 에러가 생긴 거를 다 이제 분석을 하고 나고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의미 분석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의미적인 오류, 에러가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타겟 코드의 변환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법 분석과 시멘틱 액션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문법 에러가 발생하는 시점하고 의미 분석하는 시점이 이제 같아지게 되면 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뭐 또 이제 단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파싱은 원패스입니다. 자, 파싱은 이제 원패스인데 자, 문법 분석은 원패스인데 의미 분석까지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의미 분석도 이제 원패스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그 신세사이즈드 애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으면 원패스 분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바텀업 파싱을 하면서 우리가 바텀업 파싱이 요 단말로드에서부터 자 여기 스타트 심벌 최상위 노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는 리지스 액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바텀업 파싱인데 바텀 파싱이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신세사이즈드 어트리뷰트를 모아내는데도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밑에서 계산된 게 위로 올라오고 밑에서 계산된 게 위로 올라오고 뭐 이게 또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 바텀업 파싱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언어가 신세사이즈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패스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이너리티드 애트리뷰트를 가지는 그런 언어다. 그러면 원패스로 처리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지죠. 자, 이런 이제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시메틱 룰을 우리가 그 문법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문법 수정하면서 뭐 룰도 바꾸고 문법하고 룰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좀 굉장히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할 때도 역시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장점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시메틱 룰을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정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시멘틱스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좀 이제 단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다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문법에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멘틱 액션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제는 굉장히 이제 그 심플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그 시간 끝날 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칼큘레이터 같은 것들, 사진 계산 처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포스트픽스하고 인픽스하고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 자, 그리고 AST 생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DT는 프로덕션 룰하고 그 다음에 시메틱 액션을 결합한 그러한 구조고요. 자, 시메틱 액션의 표기는 다시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 가지고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고요. C, C++ 같은 다른 다양한 이제 언어 가지고 우리가 어,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메타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시멘틱 디스크립션, 시멘틱 액션들은 우리가 메타 랭귀지로 작성이 되면 이 메타 랭귀지를 프로세싱 해줄 수 있는 프로세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이제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포멀 시멘틱스 메타 랭귀지로 작성된 내용들을 실제 동작이 가능한 그러한 코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중간 작업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렉스나 약하고 비슷하게 해당 섹션들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하는 그래서 보통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펑션 포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메틱 디스크립션이 이제 작성이 되고, 그랜마 심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문법하고 이 시멘틱, 가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려면, 자, 그 시멘틱스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시멘틱스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애트리뷰트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 해당 어떤 프로그램 컴포넌트에 무엇을 가지고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해당 심벌이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리터럴이다. 그래서 뭐 정수 리터럴 어떤 숫자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10이라는 게 있으면 자, 이 녀석은 이제 캐릭터 코드로 10입니다. 1과 0이라는 그 문자로 이제 10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정수 10이라는 게 필요해요. 문자 10이 아니라 문자 10이 아니라 정수 10. 뭔가 그 정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값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4층 연산에서 처리가 된다면 어, 자, 연산식도 어떤 이제 값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3. 자, 이런 게 있다라면 이 녀석의 이 연산식 이게 결국 익스프레션이잖아요.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표현되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의 실제로 이제 값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용도에 따라서 애트리뷰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애트리뷰트의 뭐 예를 몇 가지 고르면 스트링, 문자열 값, 그다음에 숫자 값, 자, 그다음에 타입. 예를 들어 뭐 내가 x라는 변수를 써서 뭐 y하고 더했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하려면 타입 시스템 관점에서 보게 되면 x의 타입과 y의 타입이 서로 호환이 가능해야지 더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C 좀 이상하죠. C는 좀 이상하니까. C는 타입 시스템이 좀 엉망이죠. 타입 시스템이 좀 엉망이어가지고 사실 안 돼야 되는 게 뭐 다 돼가지고 좀 C의 이제 예로 삼긴 그렇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자바 예를 들어보죠. 자바에서 더하기 연산을 한다. 자, 근데 int 타입과 boolean 타입을 이렇게 연산할 수가 없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boolean 타입은 boolean 타입하고 어떤 그 관계 연산 아니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들만 적용할 수가 있지 뭐 크기가 크냐 작냐 비교할 수도 없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더하기 현상이 있다라면 양쪽에 있는 오퍼런드들이 이 더하기 현상이 가능한
그리고 둘 사이에 더하기가 가능한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x의 타입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의 타입이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이제 계속 그 캡트랙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한 용도를 하는 녀석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심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트리의 어떤 그 애트리뷰트로 이제 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티콜이나 이제 시메틱 트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타입도 애트리뷰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L밸류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면 메모리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애트리뷰트로 달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애트리뷰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멘틱 액션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멘틱스에서 필요로 하다라면 뭐든지 다 애트리뷰트로 매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두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더하기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괄호 현상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 예제에서 이제 숱하게 이제 봤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그멘트드 룰 추가가 됐네요. 2달러가 이제 L로 리덕션 할 수 있도록, 리듀스 할 수 있도록 어그멘트드 룰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것들 다 배정된 자, 그런 게 다 반영된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거 가정은 그 팩터가 이제 디짓만 가질 수 있게 돼 있죠. 숫자 값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ID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 숫자 리터널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 가지고는 뭐 x 더하기 y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숫자 값 2 더하기 3 뭐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x 더하기 y 같은 것들을 하려면은 요 디짓의 렉스 칼 밸류 실제 요 숫자 값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요 애트리뷰트 외에 변수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 리트리뷰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문법은 디짓 가장 이제 말단 그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익스프레션이 이제 리듀스하는 그런 이제 최상의 규칙까지 존재하고요. 자, 보도록 하죠. 각 문법과 이렇게 시멘틱 룰이 이제 1대1로 지금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액션, 디짓이 F로 이제 리듀스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이제 프로세싱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파스에서 그때 이제 시멘틱 룰은 뭐를 하느냐? F의 밸류를 F가 이제 밸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노드들이 FTE 팩터, 텀,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밸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의 밸류, 팩터의 밸류를 누구로 define 하느냐? digit의 lexical value로 이제 define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 자, 괄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산 우선순위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시메트릭 룰에서는 이 괄호가 이제 의미가 없죠. 그 구문 구조적으로 다 분석이 끝나니까. 자, 그래서 해당 그 생성 규칙이 처리가 될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expression의 value가 팩터의 value로 정의가 되게 룰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t가 f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결국 이제 분석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f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팩터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텀으로 리듀스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팩터의 value로 텀의 value를 이렇게 defin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거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그 생성 규칙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이제 t는 t 곱하기 f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t에 이제 서브스크립터로 이제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t 심벌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t가 이제, left hand side의 t인지, right hand side의 t인지 구별이 좀 모호해지죠. 자,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t와 t1을 이제 별도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텀의, value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텀 1의 value와 팩터의 value를 곱한 거를 가지고 텀의 value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reduce 시점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좌항의 값하고 우항의 값을 가져와서 두 개를 곱한 거 가지고 이제 left hand side 상위의 그 텀의 value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xpression이 텀을 유도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expression의 value는 텀의 value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룰마다 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석되는 과정에서 트리의 이제 그 최하단 뎁스에서부터 값들이 이제 계속 계산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와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덧셈 연산에 대해서 똑같이 익스프레션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익스프레션과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익스프레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E와 E1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의 value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느냐? 익스프레션 1의 value와 텀의 value를 더해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그멘티드 룰로 리듀스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accept를 하는 거죠. accept를 하는 시점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자, 그동안 어떤 값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왔던 익스프레션의 value를 출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하고 이 시멘틱 룰이 결합이 되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자, 뭐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자, 이 STTS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자, 14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시멘틱스를 우리가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죠? 제가 처음 우리가 그 시메트릭 룰을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크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아까 이제 애트리뷰트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 내용은 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했었죠. 그러한 애트리뷰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보시는 것처럼 A가 X, Y, Z라는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A의 애트리뷰트는 누구로 지금 디파인이 되어 있냐면 X와 Y와 G를 가지고 이 재료들,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무언가 계산을 하면 무언가 애트리뷰트 계산을 한 녀석 가지고 정의가 된다. 하위 규칙 가지고 상위 규칙의 애트리뷰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합성 속성, 신세사이즈드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애트리뷰트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일반적인 룰이 있을 때 일반적인 A가 X, Y, Z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Y의 애트리뷰트가 자, X의 애트리뷰트 가지고 디파인이 지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위 레벨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위 레벨이 아닌 다른 그 문법의 요소 가지고 어, 해당 그 구성 요소의 애트리뷰트가 결정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네리티드 애트리뷰트 상속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트리뷰트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해요. 신세사이즈드 애트리뷰트, 이네리티드 애트리뷰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텀 파싱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바텀 파싱하고 아주 잘 맞는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그 문법
군 분석 과정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애트리뷰트는 자, 신세사이즈드 애트리뷰트다. 이네리티드 애트리뷰트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게 그 원패스로 하기도 힘들고 그 문법의 어떤 속성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멘틱스가 합성 속성만을 유지하도록 합성 속성만을 가지도록 시멘틱스가 디파인이 되고 그게 이제 문법에 다 표현이 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이런 그 시멘틱스 분석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론 관점에서 굉장히 잘 정의된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이제 C 언어가 같이 나오죠. C 언어는 그런 관점에서 잘 정의가 되지 않은 언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알게 모르게 C 언어 공부를 뭐 하시고 수업 들었을 때 이게 뭐 프랙티컬리티 관점에서 좀 굉장히 하긴 꼭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밑단까지 로우 레벨까지 모든 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생산성이 높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실무 관점에서 만들어진 언어고 근데 이제 다루는 프로그래머의 이제 실력,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생산성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자, 그런 좀 이제 다루기 까다로운 언어가 이제 C. 컴파일러도 역시 좀 만들기가 까다롭고요. 만들기가 까다롭지만 뭐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문법 셋 자체가 작기 때문에. C++은 그 C에 비해서 생성 규칙의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랭귀지 피처도 정말 이제 장난 아니게 크고. 그래서 컴파일러 만들기도 정말 이제 까다로운 그러한 이제 언어고요. C보다는 좀 복잡하지만 뭐 자바 같은 경우도 어, C++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심플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C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이제 차이점들이 들게 돼요.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왜 중요하냐면 언어 설계가 사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어, 혹시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튜링 컴플리트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기능 제공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게 사실은 약간 그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제 아마추어틱하게 이제 소수 그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커지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기 위한 버추얼 머신 그걸 이제 EV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EVM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결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행 환경과 사실 프로그램 랭귀지는 사실 뭐라고 그럴까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두 개가 동등합니다. 거기서 이제 동작하게 하는 언어가 이제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는데 이 솔리디티 역시도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졌어요.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 등을 좀 간과하고 랭귀지와 각종 이제 라이브러리 등이 이제 디자인이 돼서 뭐 여러 사건 사고가 이제 터지게 되죠.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고 뭐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그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나눠지게 된 계기가 이제 생기게 되죠. 하드포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이런 랭귀지를 이제 설계하는 관점에서 좀 고려가 덜 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허점투성이
이제 된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만 하는데도 뭐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애트리뷰트는 뭐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SDT를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지 그 이그젬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DT는 그래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마의 구조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문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금융 분석하는 수준도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그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AST가 있으면 AST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ST의 모양에 따라, 구조에 따라 유미 분석하는 거, 그 코드 생성하는 게 연결이 이제 되지만, 자, USDT는 AST가 나오고 난 다음이 아니죠. 문법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의미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문법의 구조가 의미 분석하는 구조하고 방식하고 되게 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러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트리뷰트를 프로파게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F의 밸류를 T의 밸류로 넘기고 T의 밸류를 E의 밸류로 넘기고 이런 그 애트리뷰트의 프로파게이션을 쭉그 해야 되는 이유가 문법이 이렇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 애트리뷰트를 기술하는 과정, 그다음 필요한 그 시멘틱 룰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죠. 복잡해지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설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캐너, 파서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 문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문법에 따라서 뭐 타입 3, 타입 2 각각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룰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멘틱 룰을 이제 쭉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뭐 메타 랭귀지 이용할 수도 있고,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봤던 거는 약간 이제 파스칼 스타일의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좀 이제 이용을 이제 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SDT를 만들게 되면, 자, 시멘틱 룰의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한 트랜스레이터가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타협게 되면. 자, 그래서 그 예제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데스크 칼큘레이터를 보게 되면 뭐 더하기하고 이제 곱하기밖에 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자, 괄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모호한 문법이죠. 모호한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우선순위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법을 그대로 이제 쓴 이유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면 애트리뷰트를 이제 전파하거나 계산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문법의 길이가 커지면 파싱하는데 오래 걸리고 파싱하는데 오래 걸리면 당연히 이제 시메트릭 프로세싱 하는데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모호한 문법을 이용해서 파싱 탭을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shift reduce, 컴플리트를 모두 다 어, 어, 컴플리트를 다 모두 다 이제 해소를 한 거죠. 어떻게?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우선순위가 높고 낮으냐, 결합 법칙이 좌측을 만족하느냐, 우측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쉬프트, 이 경우에는 무조건 리듀스 하도록 우리가 파싱 테이블을 이제 픽스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컴플렉트를 이제 그 리졸브 하게 되면 모호한 문법을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죠. 대신 이제 작은 규모의 문법을 쓰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싱 테이블까지 나오게 되면 스캐너하고 파서는 이제 다 작업이 이제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액션을 이제 기술을 하면 되겠죠. 주어진 문법에 대해서 시멘틱 룰을 자, 아까 봤던 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버의 렉시컬 밸류가 뭐 익스프레션의 밸류로 넘어가도록. 자, 그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뭐 괄호 모두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시멘틱 룰, 이 코드와 이제 파서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합치게 되느냐? 파싱 스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볼 스택, 스테이트 스택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푸시다운 오토마타 이제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자, 이 value 스택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이 value 스택은 어떤 걸 유지하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러한 애트리뷰트들, 이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텀업 파싱을 하게 되면 핸들 정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스택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처리가 됐다가 리듀스 됐다가 이렇게 쌓였다가 리듀스 됐다가 하면서 스택에 이런 정보들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관리하는 스택을 우리가 value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value 스택을 이용해서 파싱 과정에서 처리가 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제 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가령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의 value를 익스프레션 1의 value, 익스프레션 2의 value 가지고 한다.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그 value 스택에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가 팝되고 더한 값이 다시 뭐 푸시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그걸 다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넘버가 익스프레션으로 리듀스 되는 과정은 넘버의 렉시칼 밸류를 가져와서 자, 이 탑은 스택 탑 밸류 스택의 탑 포인터예요. 포인터. 밸류 스택의 탑에다가 저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여는 가로 2, 닫는 가로 2는 자, 스택의 컨텐츠가 어떻게 쌓이냐면 자, 뭐 여는 가로 2, 자, 닫는 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 있을 거라고요. 스택 탑은 여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탑 마이너스 1에 억세스를 하는 거예요. 탑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심볼 스택이죠. 밸류 스택은 여기 이제 뭔가 이제 값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익스프레션에 이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양쪽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value 스택에 탑 마이너스 1에 억세스를 해야지 어떤 우리가 그 value를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거를 가져다가 탑 마이너스 2에다 넣네요. 탑 마이너스 2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왜 탑 마이너스 2에다가 넣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왜 탑 마이너스 2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자, 보통 이게 그 리듀스를 하게 되면 리듀스 되는 위치는 항상 그 스택 탑이죠. 스택 탑인데, 자, 여기 밸류 스택의 탑 마이너스 1. 현재 여기가 탑이었고, 탑 마이너스 1, 익스프레션의 밸류, 액세스 하는 거는 뭐, 오케이. 이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탑 마이너스 1 통해가지고. 근데 값을 탑 마이너스 2에다 집어넣는데요. 탑 마이너스 2에다 집어넣는 이유 혹시 아실까요?
자, 손혜정 씨 계시나요? 예. 왜 탑-2에다가 값을 집어넣을까요? 탑-2에다 값을 집어넣는 이유.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밸류 스택이 이제 아까 그 상태 스택, 스테이트 스택, 그 다음에 어, 심볼 스택, 스테이트 스택, 밸류 스택. 자, 이게 존재하고요. 이게 모두 다 이제 하나의 어, 스택 탑 포인터 가지고 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패러럴하게 그 운영이 되는 스택이에요. 음. 네, 최지한 씨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 많은데, 자, 요게 지금 현재 그 심볼 스택에,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 녀석이, 자, 이게 리듀스가 되고 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여기 두 개가 B죠. 네, B게 돼요. 여기가 원래 기존의 탑 1, 탑 2죠. 자, 그리고 스택 탑 포인터의 조정은 이런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탑 포인터가 이제 그 갱신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그러니까 밸류 스택 입장에서 요 탑-1에 있던 값을 어디에다 위치를 시켜줘야 되냐면 리듀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필요한 곳 탑-2에다가 이제 값을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익스프레션 곱하기 자, 익스프레션 심볼 스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밸류 스택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느냐? 자, 여기 익스프레션의 밸류 여기 비어 있고요. 익스프레션의 밸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곱하기를 처리를 해주려면 탑의 밸류와 탑-2의 밸류를 가져와서 곱해서 뭐를 탑-2에다가 집어넣어줘야지 나중에 이 그 스택 탑 포인터가 심볼 스택, 스테이트 스택, 밸류 스택을 이렇게 패러럴하게 다 관리하고 있던 녀석이 일괄 조정이 되게 되면서 이제 탑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표현했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그 코드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바텀업 파싱 과정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 스테이트, 인풋, 심볼 자, 그 다음에 출력했던 이제 파스까지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싱 액션들, shift, reduce 쭉 나오죠. 자, 새로 추가된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value. STT와 이제 엮이기 위해서 심벌의 이제 애트리뷰트 값을 이렇게 킵하고 있는 이 value 스택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그 심볼 액션은 이제 리듀스하고 연결이 이제 주로 되게 되고요. 리듀스 포인트 주로 보시면 되겠고 23 곱하기 5 더하기 4.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23이 시프트 되니까 뭐 넘 그 다음에 넘이 이제 리듀스 되게 되죠. 자, 리듀스 되면서 넘의 렉시컬 밸류가 자, 이 익스프레션의 애트리뷰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스택에 이렇게 23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가 이렇게 쉬프트 됐을 때는 자, 밸류 스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스택 포인터만 이렇게 패러럴하게 운영이 되니까 한 칸 더 이제 그빈 슬라이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넘이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넘이 익스프레션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이렇게 5라는 새로운 밸류가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빈 칸이 하나 있고요. 빈 칸.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아니,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값이 곱해져서 자, 이렇게 스택에 쌓이게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다? 스택 탑에 119라는, 119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데스크 칼큘레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멘틱 룰을, 이렇게 어떤 익스프레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익스프레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해당 문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규칙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응용 이그잼플 중에 이제 하나죠. 네, 그래서 리듀스 과정하고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예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이제 바꾸는 녀석이네요. 자, 이런 시메트릭 룰은 사실 컨텍스트 프로그램만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컨텍스트 프로그램만 가지고 표현하기는 이제 쉽지 않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멘틱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꾼다. 그래서 뭐 x 더하기 y가 있다라면 이 녀석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죠? x, y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코드 프로그래머트를 한번 볼까요? 자, 문법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연산자 있고요. 괄호 연산이 있네요. 자, 더하기를 리듀스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더하기를 출력을 하네요. 자, 곱하기를 리듀스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곱하기. 자, 나누기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오퍼레이터만 다를 뿐이지 어떤 시멘틱 액션의 꼴 자체, 형태 자체는 똑같네요. 똑같은 수준이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럼 괄호 연산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널 액션 들어가 있네요. 왜냐하면 인펙스 노테이션에서는 괄호가 필요하지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에서는 괄호가 필요 없죠. 괄호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A가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리듀스 될 때는 자, 프린트 A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액션이네요. 자,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자, 과연 되느냐 보게 되면 가령 뭐 A 더하기 A 이거 한번만 간단히 해볼까요? A 더하기 A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이게 자, 우리가 파스트리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 A 더하기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익스프레션으로 이쪽 게 익스프레션으로 요 전체가 다시 익스프레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리듀스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될 테니까 자, 요 녀석이 리듀스를 할 때 시메틱 액션하고 연결이 돼서 A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텀 파싱을 하니까 이 뒤에 녀석이 리듀스 될 때 역시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자, 이렇게 리듀스가 될 때 덧셈이 리듀스가 되겠네요. 자, 어떤가요? 이 인픽스 노테이션이 자, 포스트픽스로 변경이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트리 형태로 만들고 트리를 데스 퍼스트로 이제 비짓을 하게 되면 가장 밑에서부터 비짓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트리를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뎁스 퍼스트로 비짓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바텀업 파싱 하는 과정하고 트리 비짓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리듀스 시점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이렇게 출력만 해주면 아주 손쉽게 임팩스 노테이션을 이제 포스트픽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AST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컴파일러 이제 구현할 때 하는 녀석인데, 자, AST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런 이제 STT를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예로 뭐 A가 뭐 B 더하기 1로 정의가 된다 했을 때 뭐 이러한 이제 트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f true 파트, else 파트, false 파트가 있다고 할 때,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세 개의 자식 노드를 if 스테이트먼트가 가지고요. 조건 true 파트, false 파트. 각각이 다시 뭐 A가 B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X가 A로 define 되고, X가 B로 define 되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트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그 앞서서 이제 그 바텀 파싱하고 잠깐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생성 규칙을 리듀스 할 때 우리가 트리, 이제 서브 트리를 만들게 되고요. 의미 있는 생성 규칙으로 쉬프트를 할 때 단말 노드를 만들고, 이러한 규칙들이 합치게 되면 파싱 과정과 트리 생성 과정이 아주 잘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 있는 규칙으로 시프트, 의미 있는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시메트릭 룰하고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시메트릭 룰하고. 그래서 시메트릭 룰로 해당 내용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SDT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T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노드를 만들고 트리를 만들고 이 두 가지 액션이 추가적으로 이제 있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ake tree, make node 두 가지의 펑션을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make tree는 오퍼레이터, left node, right node 이 세 가지 인자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레이블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레이블로 사용이 되면 해당 노드의 왼쪽에 이 레프트,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라이트가 이제 매달리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이크 노드를 하게 되면 자, 입력으로 받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단위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노드를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거와 같이 자, 보시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규칙들은 요 녀석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자, 이게 make tree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요 의미 있는 터미널을 핸들링하는 녀석이 이제 make node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는 우리가 그 non-terminal 심벌에 이제 value를 애트리뷰트를 썼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애트리뷰트를 뭘 썼느냐? 노드 포인터를 가지고 노드 포인터 트리의 노드 포인터를 애트리뷰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노드에 포인터를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크 노드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보시면 이의 익스프레션의 노드 포인터는 이 녀석이 의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이크 트리 가운데 있는 녀석 가지고 노드를 만들고요. 자, 왼쪽에는 E1의 NPTR 노드 포인터, 오른쪽에는 T의 노드 포인터. 익스프레션 1과 텀의 노드 포인터를 각각 이용을 하고요. 자, 역시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똑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value 스택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액세스를 하느냐는 이제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자,
메이크 트리, 메이크 노드 이렇게 만들고 사실 이 메이크 트리, 메이크 노드가 이제 코드 프래그먼트로 바뀔 때 아까 우리가 그 칼큘레이터 만들었던 것처럼 특정 위치를 이렇게 직접 억세스를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정 위치를 직접 억세스. 그래서 스택 탑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탑 마이너스 몇에 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조금 어, 수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생성 규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애트리뷰트를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t가 2로 리듀스 하는 시점에 t의 노드 포인터를 2의 노드 포인터로 마찬가지로 자, 바로 이 단가로가 t로 리듀스 할 때 2의 노드 포인터를 t의 노드 포인터로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트를 이제 프로파게이션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입력으로 들어온 이러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자, 아래와 같은 트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A 빼기 4 더하기 C 자, 있으면 T가 T, T, T 자, 그 다음에 expression expression 아유, 자, expression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 심볼들을 액세스하는 시점에서 노드 포인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만들어지게 되고 4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두 개가 여기 빼기로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C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 녀석이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AS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A를 액세스할 수 있는 녀석, C를 액세스할 수 있는 녀석, 자, 아이덴티파이어 노드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 숫자는 이렇게 이제 value를 가지는 이런 구조로 보통 이제 처리를 자,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AST를 이제 컨스트럭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TT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루는 그 미니C 문법과 그 다음에 파서에도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오늘 또는 뭐 다음 수업이 끝나게 되면 자, 이 그 SDT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 샘플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AST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전 앞단의 그 과제는 어떻게 잘 진행해 보셨을까요? 제공해준 코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 과제는 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파서도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 없이 인터프리터도 실행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실제로 이제 AST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문법에서의 그런 어떤 노테이션들도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 파일,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문법 파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법과 이제 AST의 노드 네임들이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붙은 녀석들 위주로 우리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생성 규칙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의 형태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C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AST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잠깐 설명하기는 했는데 PGS를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파서와 관련된 코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드 넘버를 표현하고 노드 네임을 표현을 해서 에이트 생성 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건지. 아까는 조금 그 하이 레벨로 이렇게 그 묘사됐던 그러한 그 시메트릭 룰이 실제 파서 코드에 어떤 식으로 엮여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쉬프트하고 리듀스 액션에다가 자, 해당되는 코드들을 이제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드 만드는 거, 트리 만드는 거 이런 코드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드 만드는 코드 이제 샘플, 그다음에 트리 만드는 코드 샘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스테이트 스택, 심볼 스택, 그다음 밸류 스택 그리고 이 밸류 스택에 AST에 노드들을 쭉 유지를 시켜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리듀스하는 시점에 AST의 루트 노드를 리턴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파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이제 다룰 거고요. AST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이렇게 쭉 프린트 트리, 프린트 노드 이용을 해서 제대로 생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그 파서에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코드 프래그먼트들을 쭉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AST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내용 끝나게 되면 역시 간단한 과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트리가 잘 생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후 단계 최종적인 유코드 생성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수업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 좀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좀 털어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